제가 사실은 축사하려고 나온 것은 아니고 순서의 이름을 축사로 붙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제가 예상치 못했는데 좀 이따 소개를 드리겠지만은 그 한변의 회장님께서 오셨습니다. 이런 자리에 와서 또 이렇게 보여주시고 또 자리를 빛내주셔서 먼저 축사 들어야 되지만은 좀 준비하시는 시간을 가지시기 위해서 제가 하고, 저한테 한 20분 정도 얘기하라고 그랬는데 제가 한 10분 정도 하고 우리 회장님께 축사를, 진짜 축사를 한번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오늘 이렇게 저한테 기회를 주셨는데 마다하지 않고 온 것은 이 국사교과서 연구소가 하려는 일과 제가 겪었던 일을 연관지어서 이 연구소가 해야 될 방향과 또 당면한 문제가 어떤 것이 있는가 하는 것을 설명드리는 것을 통해서 이 활동들이 얼마나 많이 정말 잘 돼야 되고 또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이렇게 성원하고 후원해 주시고 참여해 주셔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흔히들 역사는 반복된다 뭐 그런 말을 하는데, 사실 저는 역사가 반복된다는 말은 언제나 적용될 수 있는 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말들이 자주 우리 귀에 들리는 것은 아마 그런 말일 것 같아요. 역사의 똑같은 실수를 보고도 또 반복해서 그 실수를 하는 것에 대한 기적이고 또 안타까움이고 또 비판이라고 생각합니다. 흔히들 그런 말을 하죠. 한 번 실수하는 것은 실수지만 똑같은 실수를 또 반복하는 것은 저는 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은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많은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은 역사를 반복하고 있고, 또 그런 면에서 저는 저희들이 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흔히들 모든 문제는 문재인이다 뭐 이러면서 그쪽에만 화살을 돌리는데, 사실은 우리가 역사를 이렇게 반복하는 것처럼 똑같은 그 역사의 그런 그 아픔이라든가 잘못을 반복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문제인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이 뼈아픈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가, 이런 것을 갖다가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역사가 반복되느냐 그런 말을 한다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대한민국의 위기가 구한말에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의 위기가 일어나고 있고, 이런 것을 우리가 철저하게 잘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위기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구한말에도 뭐 간단히 제가 생각할 때는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고 그 속에서 우리의 선택은 무엇이 되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잘못 선택한 것의 결과로 나라를 빼앗긴 것이 아닌가 한다면, 그런데 지금 일어나고 있는, 아마 이 순간에 하노이에서도 미국과 북한이 하고 있는데, 정작 중요한 이해 당사자인 대한민국은 빠져있고, 우리의 입장이 뭔지는 제가 그 외국의 언론이나 이런 거를 좀 통해서 보고 있는데, 대한민국은 뭘 원하고 있는지 보도되는 바도 없고, 또 우리가 볼 때도 지금 우리의 입장이 무엇인지, 뭐 오늘 그 저녁에 결과가 나왔지만, 예를 들면 야당의 전당대회에 나오는 뭐 당대표를 뽑는 데에도 이런 국제 정세를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고 우리의 입장은 뭐고, 제가 요새 신문을 안 봐서 그러는지 몰라도 그런 것에 대한 입장을 가지고 토론하고 이런 거는 못 봤을 텐데, 제가 볼 때는 똑같은 실수가 지금 반복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한다면, 결국 이것은 뭐냐면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 아예 안 배웠거나 또 잘못된 지식을 배웠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저는 역사를 잘 배우는 것이 무엇인가, 제가 늘 학교에도 그런 슬로건을 붙였지만은, 교육의 진정한 목적은 지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는 데 있다면, 우리가 역사적인 지식을 습득하는 것에서 끝나서는 안 되고, 그러면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행동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데까지 역사 교육이 돼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목격하는 걸 보더라도 잘못되고 뭐가 문제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들조차도 행동으로까지는 옮겨지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이게 역사 교육의 실패가 아니고 무엇인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면에서 정말 우리가 이러한 연구소에
어떤 활동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라도 제대로 배우고 또 그 배운 것이 불가피하게 이걸 행동하지 않을 수 없을 만큼의 충분한 지식으로까지 또 행동하는 지식으로까지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 그 역사를 전공한 사람도 아니고 저도 고등학교를 좋은 학교를 다녔다고 생각했는데 성장하면서 또 사회활동을 하면서 보니까 정말 역사 교육은 빵점이었다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한 에피소드를 하나 말씀드리면 제가 그 우루과이 라운드가 될 때니까 90년대일 겁니다. 제가 이제 그때는 제가 이제 환경 정책을 전공한 사람으로 정부 연구소에서 있었고 당시에 이제 우루과이 라운드가 타결되면서 아마 김영삼 정부 시절에 이회창 국무총리 그 다음에 이제 그 박윤은 장관 이렇게 됐을 때 제가 이제 환경부 산하의 연구소에 있었는데 그때 이상하게 사회적인 분위기가 우루과이 라운드 다음에는 그린 라운드다 그랬어요. 그리고 우루과이 라운드에서 아주 막 사회적으로 굉장히 그 혼란스럽고 사실 혼란스러울 것도 없는데 그 난리를 폈습니다. 모르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우루과이 라운드 때는 실수를 했으니까 그린 라운드는 잘 대비해서 가자 그래가지고 그린 라운드 대책반이라는 게 만들어져 가지고 제가 매주에 하루는 환경부에 가서 대책반을 하고 심지어는 막 언론에서 떠들고 하니까 미국 쪽과 유럽 쪽에 파견단을 2주간씩 보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미국 쪽에 소위 말하는 그린 라운드 대책반의 일원으로 갔습니다. 근데 갔더니 정말 창피했던 것이 뭐냐면 우리나라의 지식인의 수준이라는 사람들이 어떤 거고 우리가 얼마나 엉터리 정보를 가지고 뻥튀기하고 오도되고 있는가. 그린라운드라는 걸 가지고 그린라운드가 한마디로 말하면 환경을 국제적으로 이제 적용하기 위해서 무역 제재를 쓴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수출 주도 국가이기 때문에 무역 문제만 나오면 아주 그냥 신경이 곤두서가지고 국가에 무슨 뭐 운명이 걸린 것처럼 그럴 때입니다. 아마 지금도 좀 그렇겠지만 그래가지고 무역과 환경의 연계를 어떻게 하느냐를 이제 파악하라고 미국의 이제 공무원들하고 저하고 이렇게 보냈습니다. 근데 2주 동안 미국의 여러 뭐 예를 들면 미국 USTR이라든가 뭐 그 외무부라든가 이런 데 갔는데 제가 갈 때마다 창피한 것이 되려 미국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왜 요새 한국에서 오는 사람들마다 그린라운드 그러는데 그게 그린라운드가 뭡니까? 우리는 그린라운드가 뭔지를 알기 위해서 미국을 가고 유럽을 갔는데 정작 우리가 파견을 간 나라에서는 거꾸로 그게 뭡니까? 설명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교과서나 뭐 이런 그 무슨 책에서 본 거 가지고 교과서도 아니죠. 저희가 스스로 만들어낸 보고서나 이런 걸 보면서 앞으로 이런 환경이 국제적인 어떤 그 규약이 돼서 무역 제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게 지금 됐냐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게 될 거라고 생각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한 방 맞았습니다. 근데 지금까지도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볼 때, 근데 저도 제가 참여한 것은 그 엉터리 지식 가지고 그때 장사 잘해 먹었습니다. 저도 그 지금 경제학자들 뭐 소득주도 성장이나 이런 거 말하는 사람들처럼 우리나라의 지식인의 수준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갔는데 제가 이제 갈 때 그때 이제 환경부에서 저한테 출장비를 줄 예산이 없다 그래가지고 아시아 재단이라는 데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이제 갔습니다. 그 지원을 받다 보니까 아시아 재단에서 워싱턴 DC에서 자기네들 모이는 원래 모임에 저를 불러다가 이 교찬 모임에 강의를 하라는 그 요청을 받았습니다. 자기네가 이제 경비를 냈으니까 와서 뭐 돈 낸 값을 하라는 그런 거였겠죠. 그래가지고 제가 가서 온 목적이나 이런 걸 얘기했더니 그 사람들은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지금 벌어지지도 않는 일을 가지고 얘기하니까 왜 한국에서는 이렇게 어떻게 보면 참 엄청나게 앞서 있는 거고 또 어떻게 보면 가능성도 그렇게 높지 않은 걸 가지고 하는 걸 보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데 그러더니 질문을 하라고 그랬더니 그 질문은 안 하고 저한테 제가 일생을 잊을 수 없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계신 어느 한 미국의 아마 교수였던 것 같아요. 그분이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이승만의 농지개혁에 대해서 좀 여기에 계신 그 사람들한테 소개를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농지개혁에 대해서 제가 배운 적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고등학교에서 이승만에 대해서 배운 바가 없어요. 4.4.5.6 개헌 이런 것밖에는 없고, 기껏 생각나는 거는 뭉치면 살고 뭐 흩어지면 죽는다. 그리고 뭐 저희 때 유명했던 구민이라는 성우가 뭐 이승만 흉내를 내는 라디오 방송에서 뭐 했는데, 제가 볼 때 중요한 내용은 없고 무슨 뭐 그런 것밖에 모르니, 나는 환경을 하는 사람인데 왜 농지개혁을 하냐. 그래서 농업에 대한 오염 문제를 물어봅니까? 그랬더니 그거 아니고 농지개혁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을 못하니까 하도 답답했는지 참석자 중에 아마 그 조지 워싱턴 대학의 무슨 경제학자인 어느 분이 장황하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왜 이게 중요한 것이고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이승만의 농지개혁, 물론 그건 이승만의 고유한 생각이 아니라 아마 군정 시절에 계속 그렇게 했고, 또 사실은 한국이 자본주의로 출발하기 있어서는 농지 부분에 대한 어떤 그 소작농이나 이런 거를 계속하는 그런 게 필요했고, 그게 사실은 6.25가 발발하기 전에 완수가 됐기 때문에 6.25 때 북한이 노렸던 어떤 여기에 자기네들 공산주의화 하는데 결정적으로 실패하는데 한 가지 요인을 제공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대한민국이 노예 국가가 아니라 정말 자본주의가 뿌리내릴 수 있는 그런 것이었기 때문에 그걸 물어본 거예요. 그랬는데 저는 한마디도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게 바로 열심히 역사교육 잘한다고 그러고 명문학교라고 다녔는데 기껏 배운 게 그런 겁니다. 또 제가 유엔에 가서 근무할 기회가 있었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 생생하게 기억하는 거는 이제 6.25 때 유엔군이 참전한 거지 않습니까? 그 이제 안보리를 통과해서 갔는데 그 선생님이 아마 모르고 얘기하셨는데 제가 저 말 속에는 기억이 나요. 아마 교회에서 그 목사님들도 설교하는 중에 나오는 게, 소련 대표가 그날 일요일 날 이제 그 유엔군 파병하는 것에 대한 결의를 하는데 소련 대표가 나왔으면 비토를 했을 텐데 그날 감기에 걸려가지고 못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감기를 통해서도 나라의 운명을 바꾸신다, 뭐 그런 얘기도 하고, 제가 그 기억이 나서 유엔에 가서 이제 소련 사람들하고도 같이 근무를 하면서 물어봤더니 그런 일이 있냐 그랬더니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또 중국 사람들한테도 그럼 중국은 왜 비토를 안 했냐 그랬더니 지금 보니까 그때는 중국이 아니라 대만 시절이었던 거예요. 자유중국이죠, 타이완. 그러니까 그런 거를 볼 때 우리가 얼마나 이 역사에 대한 지식이 부족했고,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런 것도 다 역사 교육에 대한 충분하지 못한 것에서 오는 것이라는 걸 너무나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역사 전공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가 한 8년 동안 제가 대학에 있다가 고등학교의 교장으로 있으면서도 이거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창피당하고, 뭐 창피당한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야, 이게 정말 공교육에서 역사 교육을 제대로 해야 되겠구나 하고 있던 판에 교학사 교과서가 오면서 난리가 난 걸 아마 아실 겁니다. 저희 학교는 사실은 그때 제가 그 학교 행정을 잘 파악하고 있지 못해가지고 개입을 못했기 때문에 제가 채택을 못했는데, 신문을 보니까 20개 학교 정도가 그때 이제 전주 상산고가 제일 앞장서서 복수 채택을 하고 그랬는데, 그 신문을 제가 본 거예요. 봤는데 일주일도 안 돼가지고 거의 100%가 다 그 백기투항하고 없던 일로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채택률이 제로가 된 거예요. 제가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오기가 나고, 이걸 내가 못 맡으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복수 채택이라는 제도도 알아내서 해봤고 그랬는데 난리가 난 겁니다. 근데 그때는 제가 처음 당하는 일이라 당황도 하고 막 고민도 많이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비슷한 일을 한 몇 년 뒤에 또 받으니까 굉장히 단련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세 번째 국정교과서 하는 때에는
세 번째쯤 하니까 요령이 생겨가지고 이제는 다른 학교들이 이렇게 하면 내가 쟤네들이 이렇게 나오니까 이렇게 대비하면 됩니다 하고 할 정도로 여유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그 마무리 발언으로 마치면 많은 사람들이 이 우파라고 하는 사람들의 학자들 중에도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뜻은 좋지만 국정화라는 것은 이게 회귀라는 사회과학에서는 해서는 안 된다. 근데 저도 사회과학을 전공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시각을 인정한다는 것은 저는 너무나도 그런 면으로 훈련을 많이 받았는데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왜 국정교과서가 탄생했는가를 보면은 역사 교육이 아까 말한 것처럼 제가 배웠을 때 정도가 아니라 지금은 완전히 좌편향으로 획일화가 되어 있는 겁니다. 천하통일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시정해서 균형 있는 교과서를 내기 위해서 한 것이 교학사였는데 그것마저 폭력적으로 말살을 한 것을 그게 안 되니까 정부에서는 어쩔 수 없이 그럼 정부에서 이렇게 뭐 어떻게 보면 국정화를 통해서라도 균형을 잡겠다고 나온 건데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것을 갖다가 아주 폭력적인 방법으로 했고 거기에 대해서 저항하지 못하고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사실은 국정화는 회귀화를 막기 위한 것이지 회귀화를 한 것이 아니다. 그만큼 우리나라의 역사 교육이 얼마나 왜곡되어 있고 잘못되어 있고 허위 사실을 많이 유포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한다면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도 이런 하고 있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제 그 새 정부 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국정화 교과서에 대한 백서를 냈습니다. 저도 앞부분을 읽어보고선 전혀 탄핵 때의 그런 재판문처럼 법적인 근거도 없이 그냥 교묘하게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회귀라는 그런 그림으로 뒤집어 씌우는 뭐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아마 이 연구소를 통해서도 이런 그 역사적인 기록으로 평가하고 분석하고 하는 일들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 또 그런 면에서 기대를 갖고 또 제가 저도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잘못된 그 역사 교과서의 변천사의 피해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역사 교과서 연구소의 어떤 정말 그 활동을 통해서 진정한 어떤 그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이라는 기대도 하기 때문에 일종의 이제 그런 큰 기대를 가지는 뜻에서 축사의 말씀을 대신할까 합니다. 얘기가 길어졌는데 이제 이어서 우리 김태훈 회장님의 말씀을 들으면 어떨까 하는데. 네. 제가 한반도 통일과 인권을 위한 변호사 모임에 김태훈 변호사님이 오셨습니다. 정말 우리 교육 관련해서 지금 헌법소원 진행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헌변에서. 그래서 그 얘기도 좀 말씀드려보고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좀 모시고 말씀 듣고 그 다음에 우리 박인환 바른사회 시민회의 공동대표님도 오셨는데 잠깐 10분씩 얘기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김태훈 변호사입니다. 저는 우연히 엊그저께 우리 김기수 변호사님을 이제 같이 이제 나라를 걱정하는 변호사들 모임에서 이제 만나서 얘기를 나누다가 오늘 이렇게 국사 교과서 연구소 강연을 하신다 하면서 이제 벼랑 끝에서 역사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 참 하신다고 말씀을 듣고 항상 우리 김기수 변호사님이 애국 활동을 하시는 건 제가 눈여겨보고 있었지만 특히 오늘의 이 강연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제가 이제 왔는데 또 이렇게 마이크까지 넘겨주시니까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제 내일 모레는 이제 3.1절이죠. 100주년이다 해서 지금 대대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효창공원에 김구 선생이 있는 거기서 또 뭘 한다 그러면서 갖은 퍼포먼스를 다 하고 있습니다. 또 임시정부 또 하면서 좋습니다.
3.1절 중요합니다. 100주년, 우리 정말로 우리 역사상 아주 중요한 행사고 우리 기념해야 됩니다. 동시에 이 3.1절이 왜 그 보람을 어디서 우리가 찾아야 되느냐? 바로 이 3.1절 정신에 의해서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국가가 수립이 됐습니다. 이 1919년 4월 11일 임시정부가 수립이 돼서 임시입니다. 임시정부가 각고의 노력을 한 끝에 정식으로 대한민국이 1948년 8월 10일 건국을 했는데 작년이 그래서 70주년인데 이 사실은 현 문재인 정부가 끝끝내 도외시하고 돌아오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시민사회가 건국 70주년 기념위원회를 조직해서 행사를 했습니다만, 자, 이와 같은, 그리고 지금 굉장히 지금 나라가 어렵지 않습니까? 소득주도 성장, 최저임금 해가지고 원래 어렵게 사는 근로자들이 더 어려지고, 또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원전, 전부 탈원전을 해가지고, 초미세먼지가 나오는 이유가 다 석탄, LNG를 떼우는 바람에 이렇게 더 나빠지고 있고, 또 군사합의, 지금 오늘 하노이에서는 김정은과 트럼프가 2차 미북 정상회담 하면서 지금 평화에 지금 전부 참 취해 있습니다. 이게 과연 정말로 평화냐? 인권, 이 세계 최악의 북한 인권을 도외시한 이 핵 협상이 진실한 것이냐? 여기에 대한 반성이 전혀 없습니다. 국민들 관심 없어요. 지금 너무 취해가지고 아이고 이거 평화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세계적으로 김정은의 수석 대변이다. 블룸버그 통신에서 부끄러운 점을 먹은 돌아다니면서 이러고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북한, 중국, 러시아 저 세력에 의해서 완전히 지금 포위되고 있고, 그나마 우리가 손을 잡아야 할 미국과 일본은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이 현 정권에 의해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이 모든 사태가 어디서 생기느냐? 아까 우리 곽일천 사장님 짚어주셨는데 사실 저희 얘기했습니다. 문제는 저희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역사 교육을 우리가 기울였습니다. 정말로 후회됩니다. 이 전교조, 이 대한민국의 특히 현대사를 이렇게 뒤집어 놓은 게 바로 누구냐 이거죠. 완전히 북한의 주체 사상을 거의.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교과서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지금 배우는 초중등 교과서에 보면은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뺐어요. 그냥 민주주의. 민주주의가 뭡니까? 인민민주주의도 있을 수 있고 사회민주주의도 있을 수 있고, 우리가 그렇게 지키려고 했던 70년 전, 71년 전 자유의 자유를 뺐습니다. 또 대한민국이 작년 70년 전에 건국이 됐는데 건국이라는 사실을 구태여 삭제를 했어요. 또 대한민국의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인데 이걸 빼버렸습니다. 그건 뭡니까? 북한과 똑같은 겁니다. 북한 정권과 대한민국 정권을 나란히 놓고 정통성이 어디에 있느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작년 문재인 대통령이 3월에 남북 회담 준비위원회를 하면서 청와대에서 내각에서 이렇게 했어요. 남한과 북한이 따로 살든 같이 살든 평화롭게만 하면 된다. 이거 참 무서운 발상입니다. 우리 헌법 3조, 헌법 전문하면 우리의 국시는 통일입니다. 자유민주주의에서 대한민국이 북한을 통일을 해야 됩니다. 근데 따로 살아도 좋다니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작년 9월 19일 날 평양 가서는 남측 대통령이라고 했어요. 이게 무슨 헌법에
이런 이상한 소리를 하고, 그걸 국민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이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정통성이 흔들리고 있는데, 이게 바로 우리가 교과서, 역사 교과서를 우리 찾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강인천 우리 이사장님 비지태 유일하게 거의 대한민국에서 몇 개 이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정체성을 가르치는 교과서를 채택을 하셨고, 또 홍정택 문명고 이사장님, 제가 재작년 대구까지 내려가서 함께 고민을 했었죠. 그때. 그것이 다 지금 2010년 12월 9일 탄핵 소동 때문에 물거품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미 우리 머리는 이미 대한민국은 뺏겼습니다. 대한민국이 유일한 합법정부가 아니게 됐습니다. 작년 12월 18일 날 73차 세계 유엔 총회에서 73차 유엔 총회에서 북한 반인도 범죄에서 규탄을 받은 반인도 범죄에 수괴가 되어 있는 사람이 지금 하노이의 국제신사가 되어가지고 세계 최강국이라는 트럼프와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분식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국민들은 매력적인 사람이라고 해가지고 서울시청에 가보면 그 김정은이와 문재인 대통령이 백두산에서 손들면서 희희낙낙하는 그 사진을 걸어놓고 있어요. 이 저 반인도 범죄인데 인권 없는 평화가 어떻게 평화가 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래서 비록 지금 굉장히 암울한 사태에 있습니다. 국민들이 지금 취해 있습니다. 가짜 평화에. 그러나 우리는 죽을 수 없습니다. 5천년 역사, 우리의 역사, 단군조선, 삼국시대, 통일신라, 고려, 조선, 그 다음엔 바로 자유의리 대한민국이다. 정통성 바로 여기에 있다. 저 북한 DPRK는 어디까지나 불법 집단이다. 비록 대화를 위해서는 우리가 대화를 하지만은 불법 집단이다. 헌법 제3조에서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 즉 북한도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영토다. 이러한 사실을 가르치고 있는 이 교과서, 이 교과서를 우리는 끝까지 지키고 이 역사를 찾아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러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우리 소장님, 김종훈 소장님을 비롯해서 또 홍택정 이사장님 도와주셨고, 광일천 이사장님, 또 우리 김기수 변호사님, 고군분투하시는 우리의 애국자 여러분들께 경의의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두서없는 말씀이나 마치고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대표님 한 번만 지금 발표 자료가 좀 많기 때문에 시간을 다 맞추려고 그러면 한 1분 정도로 간단하게 얘기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방송은 유튜브 채널 프리드뉴스도 그렇고 몇 군데 유튜브 채널로 지금 실시간 중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사 말씀 좀 간략하게 하고 발표 내용을 기다리는 분이 예, 알겠습니다. 저도 생각지도 않게 갑자기 마이크를 잡았습니다만 제목이 나타나는 대로 그대로 이 자리에 있으니까 저희 바른사회 시민회의가 2, 3년 전에 국정교과서 파동이 있었을 때 같이 토론회하고 했던 그 기억이 새롭네요. 벼랑 끝에 선 역사교육, 바로 그거죠. 지금 우리 국민들도 벌써 2, 3년 사이에 정권이 바뀌고 다 까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기수 변호사께서 국사교과서 연구소를 생겨서 만들고 설립함으로 해서 역사의 기록을 하자. 우리가 배우는 역사도 바로 이 국정교과서 파동도 이제 역사로 흘러갔죠. 아까 김태형 변호사님이 3.1절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3.1절도 역사죠. 근데 역사에 대한 해석을 작년까지만 해도 문재인 정권에서는 올해 3.1절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을 어떻게 하신지 기억나시죠? 정부에서 규정하기를 올해를 건국 100주년 기념식을 하겠다고 해서 1년 전까지만 해도 야당 법석을 부렸습니다. 저희들은 건국은 48년이니까 아직 100주년이 안 됐다고 했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디어 올해가 되었습니다. 올해 건국 100주년 말 쑥 들어갔지요? 왜 들어갔을까요? 이 사람들이 1년도 안 된 사이에 건국 100주년이라는 말을 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바로 북한이 있죠. 북한보다 우리가 훨씬 먼저 생겼다는 게 되니까 북한이 가만히 있지 않죠. 또 북한은 상해 임시정부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자세히 뉴스를 보세요. 건국 100주년은 쏙 들어가고 임시정부 100주년 하죠. 바로 이렇게 자기들도 역사 해석을 이렇게 지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고 5.18도 마찬가지죠. 일단 규정해두면은 최고선인 양 5.18에 대해서 다른 해석을 하면 처벌 징역 7년까지도 하겠다고 하면서 또 이럴 때는 국정교과서는 회기로 한다고 또 야단을 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런 좌파들의 흑우성을 이 기회에 이 토론을 통해서 제대로 밝혀냈으면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덧붙이자면 이승만 박사를 폄훼하면서 김구 선생을 상해 임시정부로 하면서 띄우는 역사도 여러분 잘 알 겁니다. 그런데 김구 선생의 일지, 백범일지에 보면은 명백하게 김구 선생은 공산주의를 반대한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게 몇 장에 걸쳐서 나오는데 바로 그것 때문에 북한에서 김구 선생이 대접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런 점도 이야기를 해야지 그런 점은 완전히 숨기고 마치 이승만 박사만 나쁜 사람인 것처럼 만들고 과연 통일되면 우리 김구 선생이나 상해 임시정부는 또 어떻게 해석될지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합니다. 우리식으로 해석되면 괜찮을 텐데 다행히 북한식으로 통일이 될 때는 저는 그 두 가지가 역사 교과서에서 사라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예, 고맙습니다. 행사 잘하시기 바랍니다. 네,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저희 국사교과서 연구소장이신 김병원 소장님의 다양성 명분의 역사교과서 검정제는 사기다 라는 제목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김병원입니다. 그냥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다양성 명분의 역사교과서 검정제는 사기다라는 제목입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죠. 2015년 박근혜 정부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추진할 때는 기존의 여러 권으로 되어 있는 검정교과서를 한 권의 국정화로 발행체제를 전환하고자 했던 겁니다. 그 발행체제의 전환이라는 것은 바로 대통령의 교육정책이었죠. 그리고 이것은 교육법 제157조 2항과 초중등교육법 제29조 2항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합법적인 정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기존의 7종, 8종이었는데 교학사는 뭐 채택이 안 됐으니까 7종 교과서라는 것 자체가 서로 다른 역사를 가르치고 있고 그 다음에 좌편향과 민중저항사 위주로 지금 가르치고 있다는 것, 그러한 것을 부각시키고 또 친북, 반미, 반재벌 인식을 주입시키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그런 교과서이기 때문에 이것은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정이라는 것 자체가 균형 잡힌 역사교육, 그리고 올바른 역사관 확립, 그 다음 국가에 대한 자긍심을 배양하고 국론을 통합하기 위해서 국정 역사교과서,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추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국정 역사교과서를 반대한 세력들은 이 국정 역사교과서가 획일적인 역사교육을 한다. 그 다음에 국가가 역사 해석을 독점한다. 또 다양한 역사 해석을 저해한다. 그 다음에 역사를 왜곡하고 독재를 미화하고 친일을 미화한다. 그리고 이것은 북한식 교과서다. 전체주의적인 발상이다 라는
이러한 이유를 들어서 국정역사교과서,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해서 아주 극력으로 반대했습니다. 이렇게 국정역사교과서를 반대하는데 그 세력이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역사 해석이라는 것을 우리가 무슨 뜻인지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역사 해석이라는 것은 학술서, 우리가 교과서를 구분해 볼 때 학술서에서는 다양한 역사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 학술서에서 연구자들의 몫이죠. 연구자들이 학술 토론을 거쳐서 이것이 통설이나 정설로 정립됩니다. 그러니까 이 역사 해석이라는 것은 역사 전문가의 영역이고 학술서의 영역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이 부분을 혼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과서는 역사적 사실과 그 다음에 연구자들에 의해서 정립된 통설과 정설을 선별해서 엄선해서 그것을 초중고 교육 단계별 과정에 또는 수준에 맞게 재편집하는 겁니다. 모든 역사 해석을 다 갖다가 교과서에 싣는 거 아닙니다. 역사 해석이라는 것은 전문가 영역이고 교과서는 그냥 단순 편집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 역사 해석을 독점한다? 교과서는 역사 해석을 다루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과서는 학술서가 아닙니다. 또 다양한 역사 해석은 학술서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다양성 명분의 검정제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검정제 여러 교과서에 대해서 역사 해석의 다양성을 실현한다. 또 창의성과 유연성을 함양한다. 그 다음에 획일적인 역사인식을 지향한다. 말이 아주 그럴듯합니다. 듣기에 아주 솔깃합니다. 그 다음에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과서를 개발한다. 또 교사와 학생의 교과서 선택권을 보장한다. 그 다음에 학교 실정에 맞는 교육 기회를 제공한다. 들으면 누구라도 솔깃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 맞는 이야기 이거는. 다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선동을 합니다. 하지만 교과서 선택권, 교과서에 대해서 보면 지필은 국정이든 검정이든 교육과정과 지필 기준에 따라서 역사 전공자가 지필합니다. 그 다음에 역사 전공자는 전문가죠. 또 지필 기준과 교육과정과 지필 기준도 교육부에서 주관하기는 하지만 그것을 마련하는 사람은 또 역사 전공자입니다. 어느 쪽이든 모두가 역사 전공자가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교과서 선택은 국정원 단종입니다. 한 종입니다. 그러니까 교육부에서 저작권을 가진 교과서 전국에 있는 학생들이 전부 다 일치돼서 보게 됩니다.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검정은 기본적으로 학교장이 선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교육장이라든가 교육감이 선택하도록 되어 있죠.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학생은 교과서 선택권이 없습니다. 학생에게는 교과서 선택권이 없습니다. 학생 입장에서 보면 한 권으로 공부한다는 점에서는 똑같습니다. 국정이든 검정이든 한 권으로 공부합니다. 그 다음에 교과서 선택권이 없다는 점에서 한 권으로 공부한다는 것과 교과서 선택권이 없다는 점에서는 국정이나 검정이나 동일합니다.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양성 명분의 검정제, 다양성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는 서로 다름을 전제로 하고 출발하고 있습니다. 같다면 여러 권을 만들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권을 만듭니다. 여러 권을 만들면 다양한 것 같이 그냥 보면 이렇게 색깔이 알록달록합니다. 굉장히 다양해 보입니다. 그리고 분량, 내용, 학설 등이 서로 다릅니다. 왜? 같으면 여러 권을 만들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서로 다릅니다. 그 다음에 모든 교과서 다 봐야 다양성이 실현됩니다. 그러니까 서로 다른 아주 다양하게 해놨다면 여기 마이크 여기 있어요. 배터리가 다 돼. 주세요. 바꿔 주세요. 주세요.
이걸로 그냥 또 다시 할까요? 두 개 들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검정 교과서는 기본적으로 서로 다른 겁니다. 그 다음에 분량과 내용과 학설 등이 또 다릅니다. 가장 많은 분량의 금성출판사 교과서가 440쪽이고 가장 적은 분량의 동아출판사 교과서는 340쪽입니다. 무려 100쪽이나 차이 납니다. 100쪽이 차이 난다는 것은 100쪽이 적은 동아출판사로 공부하는 학생들은 학습 부담은 줄어들지 모르지만 그만큼 내용이 없는 겁니다. 수학과 영어와는 역사 과목은 분명히 다릅니다. 왜? 역사는 과거에 있었던 사실을 공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없으면 못 배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교육 정보가 부족한 것이고 분량이 많은 금성출판사 같은 경우는 분량이 많아서 학습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튼 이 다양성 명분으로 주장하는 검정제는 기본적으로 저 색깔에 있는 것 모든 걸 다 봐야만이 다양성 실현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각 출판사가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죠. 학교마다 학교장의 선택하는 한 권으로 공부하게 됐습니다. 이것이 고등학교 한국사 채택률 2014년 기준인데 가장 많은 미래엔 비상교육, 전자교육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보면 미래에는 759개 학교가 선택하고 있습니다. 759개의 학교는 저 노란색 교과서만 공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안에 있는 내용만 합니다. 다양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 마찬가지입니다. 비상교육, 천재교육, 그 다음에 금성, 출판사, 제약사, 리베르스쿨, 마지막으로 동아출판 이렇게 됩니다. 전부 다 색상이 다릅니다. 여러 가지 색상을 모두 다 학생들이 접하는 게 아니죠. 자, 그렇다면 이 다양성 교과서는 상이한 해석을 상이한 교과서에 실어놔서 학교별로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공부를 합니다. 다양한 역사 해석 중 한 가지만 공부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말하자면 밥상이 뭐 칠첩 방상기라 해서 쫙 해서 여러 그냥 다양한 아주 다채로운 밥상을 차려놨지만 하나에는 김치만 먹고 하나에는 김만 먹고 하나에는 삼겹살만 먹고 하나에는 소고기만 먹고 그런 식입니다. 그야말로 편식입니다. 편향적인 역사 교육입니다. 그러니까 분량과 내용, 학설 등이 상이하고 또 용어의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고 용어의 일관성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우리는 아마 안각화라고 배웠을 겁니다. 지금은 교과서에 바위 그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교과서는 안각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안각화, 바위 그림이 바로 안각화라고 연결이 됩니까? 안각화의 제일 중요한 부분은 색일 각자입니다. 바위에 새긴 그림이라고 해야 되는데 한글 순화한다고 지금은 바위 그림이라고 해놨습니다. 근데 어떤 교과서는 또 안각화라고 또 해놨습니다. 그런 식입니다. 그 다음에 또래 아이들이 서로 다른 교육을 받습니다. 온감모의 같은 경우는 어떤 3개 교과서에는 신석기 시대에 사용된 무덤, 어떤 교과서는 3종에서는 철기시대, 두 종류는 교과서에 실려 있지 않습니다. 한국사 능력검정시험에 철기시대를 전제해서 출제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했죠. 신석기 시대로 공부한 아이들이 거기에 맞춰서 답을 달면 어떻게 되느냐. 국사편찬위원회에서 답변이 왔습니다. 오답입니다. 오답이랍니다. 그래서 출판사에 다시 질의를 보냈죠. 한국사 능력검정 시험을 주관하는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이거 오답이라고 그런다. 답을 내놔라. 했더니 출판사에서 하시는 말씀, 국편이 틀렸답니다.
지금 이게 우리나라 교육입니다. 자, 헌법 제31조 1항을 보면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교육기본법 제4조 2항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습자가 평등하게 교육받을 수 있도록 지역 간의 교원 수급 등 교육 여건 격차를 최소화하는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왜 제가 이것을 보여드리냐면은 기본적으로 검정 역사 교과서는 서로 다른 교과서입니다. 어떤 교과서를 가지고 공부하느냐에 따라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균등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바로 국민의 헌법상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아까 중간에 말씀드렸지만은 다양성 명분의 역사교과서 이야기하면서 다양한 역사 해석이라고 이야기하고 역사 해석의 회의라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전부 다 국정역사교과서를 반대하는 세력들이 모두 다 특히 학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학술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과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교과서를 가지고 공부하는 아이들 이야기는 아예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따위 소리 하고 있습니다. 국정교과서는 다양한 역사 해석을 원초부터 맞기 때문에 그 점이 제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국사편찬위원회 조광위원장입니다. 이 사람이 이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국정역사교과서 반대 맨 선봉에 선 한상권 학문의 자유를 보장하고 역사 연구와 교육의 전문성을 인정해야 한다. 아이들 교과서가 무슨 전문 서적입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서울대 교수입니다. 이게 16년인가 그럴 겁니다. 다른 생각을 억누르는 날에는 미래가 없습니다. 이 현수막 걸어놓고 기자회견한 겁니다. 국정역사교과서가 다른 생각을 억누르는 겁니까? 다른 생각을 억누르는 대표적인 케이스가 교학사 사태입니다. 저들 생각하고 다르다고 하이에나처럼 물고 늘어진 게 교학사 사태입니다. 그러면서 명색이 서울대 교수라는 사람들이 모여서 한다는 짓거리가 이겁니다. 다른 생각을 억누르는 나라? 국정교과서가 왜 다른 생각을 억누르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서울대 교수 이 사람들이 뭐라 했냐면 우리는 정부 여당이 근거 없고 무모하며 시대에 역행하는 위험한 역사교과서 국정화 결정을 취소하고 교과서 제작의 자율성을 보장할 것을 요구한다. 이 사람들이 지금 검정제에서 국정제로 발행체제가 바뀌는 상황에서 교과서 제작의 자율성을 보장해달라고 주장한 사람들입니다. 서울대 교수들이. 민간 출판사의 대변인들입니다. 그리고 이 서울대 교수 서양사과 교수죠. 서양사과.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학문에 대한 또한 교육에 대한 총체적인 모욕이라고 했습니다. 국정교과서가 왜 모욕이죠? 저는 만나면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이 사람한테. 그 다음에 아시죠? 최승호 MBC 사장. 박근혜 자식된 도리로 국정교과서를 만든다고 이렇게 거짓 선동을 해낸 겁니다. 그 다음에 김영호. 국가가 아닌 정부가 역사 독점하는 것. 그런 교과서 쓸 수 없어. 국가가 역사 교과서를 써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국가가 교과서를 어떻게 쓰죠? 유시민. 역사 교과서를 국정화한다는 건 정부가 교과서를 쓴다는 얘기고요. 교과서는 역사 전공자가 씁니다. 대통령 쓰지 않고 유시민은 이때 이야기한 게 이 정부란 거 곧 박근혜라고 이야기를 직접 이야기했습니다. 교과서는 국가에서는 교육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지 교과서는 어느 과목이든지 그 분야의 전공자가 쓰는 겁니다. 국가에서 쓰지 않고 정부에서 쓰지 않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것을 가지고 TV에 나와서 선동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도정환. 대표적으로 국정역사 교과서에 대해서 거짓 선동을 제일 많이 한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저는 감히 말합니다. 나팔수입니다. 완전히. 박근혜 정부는 역사를 파괴하려고 합니다. 역사 앞에 엄청난 죄를 짓는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국정역사교과서가 왜 역사를 파괴하는 겁니까? 역사교과서는요. 아이들이 공부하는
기존의 연구자들의 연구 성과를 재편집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 조희연, 최순실 일가의 내력이 우리 역사를 규정하려는 중요 기준이 될 것은 아닌지 궁금하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이게? 국정교과서가 결국 최순실 교과서라고까지 불리는 이유를 되짚어봐야 한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 서울에 교육감이 한 소리입니다.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거는 정말로 철딱선이 없는 여자가 이 여자입니다. 국정역사교과서는 외울 게 너무 많답니다. 그리고 최순실 교과서가 아니라고 누가 부정하겠느냐고 이야기한 여자가 이 여자입니다. 그리고 이 여자가 지금 대한민국의 교육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꼭 공부하기 싫어서 투정 부리는 10대 소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서 박근혜 퇴진하라는 겁니다. 박근혜 교과서 폐기하는 겁니다. 그 결국 국정역사 교과서 폐기라는 것은 그 목적이 교과서에 있는 게 아니라 박근혜 퇴진에 있었다는 것이 여기서 분명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이 사람은 거짓말을 입에 달고 사는 교과서에 대해서 말한 이 사람의 말은 전부 다 거짓말입니다. 나치, 독일, 군국주의, 일본, 우리의 유신 독재 정권이 역사 국정교과서를 했습니다. 노무현 때도 국정이었습니다. 김대중 때도 국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거짓말을 대놓고 합니다. 더 심각한 거짓말은 바로 이겁니다. 헌법재판소는 1992년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해 사실상 위헌 판결을 내렸습니다. 89년도 거죠. 사건 번호 8988. 과목은 국어였습니다. 주문은 기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국정역사교과서를 만들 이유가 없었습니다. 아니, 국정역사교과서 국정화 이유가 없었습니다. 왜? 이때는 국정이었습니다. 법률 전문가가 이렇게 대놓고 국민들 앞에 사기를 친 겁니다. 문재인이 한 이야기는 전부 이런 부류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항상 문재인은 입만 벌리면 거짓말하는 겁니다. 법률 전문가가 법률을 가지고 거짓말합니다. 저는 이 사람을 볼 때마다 분통이 터집니다. 왜냐? 박근혜 정부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치명타를 날린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아시죠? 김병준. 이 사람이 2015년도에 동아일보와 그 다음에 이투데이에 기고를 했을 때 다양성을 명분으로 한 국정교과서가 많은데 왜 국정이냐? 라면서 국정을 반대했습니다. 그리고 1년 뒤에 2016년 11월 2일 날 국무총리에 내정됐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때. 내정되고 그 다음날 11월 3일 날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당연히 물어보겠죠. 국정역사교과서에 대해서. 그러니까 국정역사교과서 반대에는 입장의 변화가 없다고 했습니다. 11월 3일입니다. 11월 26일 날 무슨 일이 있을 예정되어 있냐면은 국정역사교과서 검토본이 공개되는 날이었습니다. 교육부에서는 완전히 멘붕에 빠져버렸죠. 박근혜 대통령이 지명한 국무총리 내정자가 저렇게 이야기하니 도종환이 문재인이 전부 다 신이 났습니다. 춤을 추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더 심하게 반대 이렇게 들고 나오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친일교과서 아직 나오지도 않는데 친일교과서 역사 왜곡 중단하라. 말든 이런 식으로 국민을 선동한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촛불을 들고 촛불 시위까지 하죠. 이겁니다. 이렇게 해서 뭐 역사 쿠데타니 뭐니 이게 전 국민 이제 다 들고 일어나는 겁니다. 이건 뭡니까? 이거는 촛불 난동입니다. 왜? 명분이 맞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거는 국민을 속인 촛불 난동입니다. 다양성 명분의 역사교과서 검정제는 사기입니다. 명백하게 사기입니다. 그리고 지식인들이 서울대 교수 382인을 비롯한 전국의 대학 교수들이 곡학아세하고 정치인들이 혹세무민하고 무지한 백성들은, 무지한 국민들은 부안해동한 전대미문의 사기극이자 국기문란 행위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대국민 사기극의 총책임자는 누군지 아실 겁니다. 반드시 그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나라의 역사교육이 올바르게 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은 문명고등학교 이사장이신 홍대정 이사장님의 문명고 국정 역사 교과서 피해 사례에 대한 발표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 학교에서 일어났던 그 불법적인 폭력적이고 불법적인 시위에 대한 소개를 해드리고, 교과서 국정교과서 백서에 보니까 34페이지에 단 10줄로 아주 평화롭게 국정교과서가 폐기된 것으로 이렇게 언급을 해놨습니다. 제가 그것을 보고 너무 분개해서 꼭 이것을 우리 국민들이 알아야 된다는 생각으로 이 자료를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알리려고 나왔습니다. 대한민국은 법치 국가입니다. 어느 나라도 법이 없는 나라가 없고, 특히 자유민주주의의 국가이기 때문에 모든 것은 법에 의해서 결정되고 또 그게 복종해야 됩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이런 영상을 한번 보시면 민노총이다, 전교조다, 농민회다, 온갖 잡동사니들이 다 모여서 여기에 보면 휠체어를 끌고 앞에 세대 내대 두고 만약에 어떻게 경찰들이 지나가면 아이고 죽겠다 이렇게 엄살을 피운 이런 전문 시위꾼들까지 다 동원돼서 저희 학교에 와서 정말 난장판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처음에는 법률 상식이 없어서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기자들은 학교에 출입할 수 없었습니다. 학교장의 허가를 받든지 어떤 합법적인 절차가 아니고는 학교에 올 수도 없었는데, 이 교내에서 지금 저렇게 현수막을 펼치고 줄줄이 서서 저런 불법 시위를 하고 있었습니다. 국정교과서를 선택하는 것은 학교에서 합법적으로 운영위원회에서 통과되면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름에도 제가 지금 걸어 나가서 저 밖에 학교 교내에서 불법 시위를 하지 말고 나가라고 했습니다. 나이가 내 아들뻘도 안 되는 사람들이 입에 담을 수도 없는 그런 욕설을 하면서 계속 저런 불법 시위를 교내에서 강행합니다. 화면에는 안 나오지만은 매일 앞뒤로 경찰 기동대 버스들이 2대, 3대씩 와 있고, 경찰은 있으나 마나 공권력보다 더 무서운 게 민노총, 전교조, 저런 농민회, 저런 사람들입니다. 경찰들은 늘 이렇게 우리가 무슨 고발을 하겠다, 뭘 어떻게 법적 조치를 하겠다, 제발 좀 그렇게 하지 말라. 어떤 이런 회유하는 고발을 하려고 해도 무슨 증거가 없다, 해봤자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는 등 이런 오히려 경찰이 불법 시위자들의 보호막이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학생들이 한 600여 명 되는데 불과 20-30명 정도가 반대를 합니다. 반대의 이유는 뭐냐고 물어보니까 학생회장이라는 자가 인터넷 분책이라 합니다. 또 그리고 전국에서 쪽팔리게 왜 우리 학교만 합니까? 정말 이거 무지렁뱅이야 하는 소리를 하길래 참 이 반대의 이유라도 뚜렷하면 저희들이 그걸 좀 참작을 하겠는데, 아침마다 교문 앞에서 장기 집회 신고를 내고 전교조를 비롯한 민노총들이 매일 시위를 하기 때문에 등교하는 학생들이
자연히 그게 세뇌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뭐 나쁜 교과서다, 무슨 최순실 교과서다, 뭐 친일미화다 이런 걸 여 화면에 나옵니다만 정의당의 어떤 정강판이 달린 이런 뉴스의 촬영까지 동원해서 학생들을 계속 이렇게 왜곡해서 세뇌를 하니까 이 애들은 뭐 하나가 뭐 어떻게 나쁘다 하면 전부 다 모아내동해서 같이 이렇게 시위에 동참을 하는데 일부 또 학생들은 또 친구들이 하는데 가지 않으면 또 뭐 저끼리 또 뭐 좀 이렇게 체면을 구긴다. 이래서 뭐 일부 이제 학생들 극소수들이 가고 학부모들도 뭐 한 20명에서 30명 정도였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모든 물리력을 동원하고 이런 시위를 계속해서 학교에서 철회의 뜻을 굽히지 않자 입학식 날 드디어 입학식을 무산시켰습니다. 사람이라는 것은 조금만 이렇게 어떤 감정적인 선동을 하면 거기에 휩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어린 학생들이기 때문에 입학식 날 자기들의 축제인 줄도 모르고 저렇게 입학식이 무산되는 학살을 방해한 정말 이걸 제가 형사적인 고발을 하려고 했는데 교장 선생님이 하도 사정을 말려서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학교에 다니지 못하겠다. 전부 다른 학교로 전학 가겠다. 전학해라. 전학하고 싶은 사람 다 해라. 이렇게 했지만 결국 둘이만 그것도 무슨 한 사람은 한 학생은 대구로 이사를 가게 되었고 뭐 다른 명분으로 그렇게 전학은 2명만 갔습니다. 이런 애들이 참 요즘도 재학 중인 애들도 있고 졸업한 애들도 있습니다만은 제가 졸업식장에서 경거망동이라는 제목으로 훈화를 하기도 했습니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이런 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국정교과서 백서에 단 10줄로 아주 평화롭게 합법적으로 이렇게 폐기가 된 것으로 날조를 해놨습니다. 저는 지금도 왜 이 국정역사 교과서를 선택하게 된 거냐고 이유를 말씀드릴 것 같으면 저희 학교는 1908년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학교 법인이 1908년에 돼서 1945년까지 쭉 유지를 하다가 1945년에 일본 놈들이 공립으로 이렇게 저희들 법인에서도 모르는 사이에 공립으로 넘겨버렸습니다. 그래서 법인이 흔적이 없이 사라졌다가 1966년에 저희 선친께서 다시 할아버지들이 세운 학교를 되찾아서 조직 변경해서 문명중고등학교로 개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뭐 우리는 저는 지금도 생각에 모든 반대는 논리적으로 서로 이렇게 따져서 너는 이게 국정교과서를 예를 들자면 이런 부분은 참 잘못됐다. 그런가? 그게 잘못되지 않았는데 서로 이런 어떤 이론적인 토론을 통해서 서로 잘못된 부분을 입증해서 그렇게 잘못됐구나. 그래 선복해야 되는데 이것은 국정교과서는 마치 예를 들자면 우리가 처녀를 선을 보는데 보지도 않고 뭐 키가 크더라 뭐 또 한 사람은 키가 작다 하더라 뭐 뚱뚱하다 하더라 꼼보락 하더라 이런 거와 똑같이 책이 탄생하지 않는데 반대 논리가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우리 학교에서 선택하는 아주 합법적인 과정은 운영위원회라는 것이 학교에 있는데 이것은 우리 나라로 치면 국회와 입법기관과 똑같습니다. 학교의 모든 중요 사안을 결정해서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우리 운영위원회의 총 구성이 12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날 운영위원회를 한 날은 교사위원이 4명, 교장선생님하고 교사위원 3명, 그리고 학부모위원이 5명 와서
총 9명이 참석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교사위원들은 국정교과서 선택을 상당히 반대하는 입장에 있으니까 학부모들이 교사가 반대하는데 그걸 참 어떻게 자기는 찬성을 한다, 반대를 한다는 그런 의사를 나타내려고 하니까 그 찬성 반대 표시하는 용지를 한 장을 두고 다 보는 앞에서 찬성 반대를 써야 되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장 선생님이 찬성으로 쓰고 운영위원장이 찬성으로 썼는데 두 사람이 찬성으로 썼는데 학부모들이 이의가 있었어요. 이 다 보는 데서 이렇게 쓰는 게 곤란하니까 이 무기명 비밀투표를 합시다. 이렇게 이제 이의가 들어와서 두 사람이 서명한 것을 이제 그 뭐랄까 가결되지 않는 상태에서 이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같이 인원해 보니까 전부 다 그러면 무기명 비밀투표를 합시다. 이렇게 해서 휴회를 한 후에 새로 이제 무기명 비밀투표를 했는데 그 결과 찬성이 5명이고 반대가 3명으로 이게 가결이 됐습니다. 그런데도 그게 반대하던 교사위원 하나가 전교조가 있었는데 이것을 왜곡해서 2명이 찬성했고 7명이 반대했는데 그것을 일사부질의 원칙을 어기고 교장이 다시금 학부모들을 설득해서 5대4로 가결되도록 했다는 이런 엉터리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선택 과정에서는 전혀 불법이 없었고 합법적으로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선택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하늘의 양심을 걸고서라도 그 전교조 교사위원이 이야기한 그런 내용은 추호도 없었습니다. 그건 녹음도 되어 있고 회의 진행했던 그 녹음이 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아직은 그 공개할 단계가 아니라서 하지 않았고 그리고 더구나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그 불법 시위들이 학교에서 일어나도 우리 그 경산시나 대구 경북은 그래도 그 TK에서 그 보수의 본부라고 해도 좋을 그런 그 터전인데도 불구하고 태극기를 그 흔들으시던 그 태극기 부대에서 우리 학교에 와서 그 불법 플랜카드가 난장판으로 도배되어 있는 것을 전부 다 이렇게 다 떼내 주시고 어떤 그 분은 길 가다가 하도 그렇게 그 플래카드가 불법으로 붙여져 있으니까 차를 세우고 내려와서 그걸 철거하다가 그 민노총 애들한테 걸려가지고 고발을 당해서 벌금을 50만 원 하신 분도 있었습니다. 뭐 어찌됐든 간에 우리 학교는 아직도 언젠가 다시금 이 정권이 영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언젠가 이 정권이 무너지고 나면 저는 그 국정역사 교과서의 반대 논리, 저희들이 납득할 만한 반대 논리가 없으면 언제라도 다시 책을 그 책을 이용해서 공부를 시킬 생각입니다. 나라가 아무리 잘못되어 가더라도 역사를 왜곡해서 뭐 어떤 이야기를 해서 지금은 현실적으로는 뭐 검정교과서를 만들어서 애들을 교육시킨다 하더라도 그러나 역사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 진실들은 100년, 200년, 1000년 후에라도 다 밝혀지게 되어 있는 게 역사의 진실이기 때문에 실망하지 않습니다. 저는 언제까지라도 이 국정교과서는 어디서라도 그 내용을 다시 우리가 복원해서 책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꼭 이 책은 제가 뭐 죽고 난 이후에라도 유언을 남겼어라도 우리 학교에서는 그 올바른 국정교과서를 반대의 논리, 우리가 납득할 수 없는 뭐 친일미하다, 뭐가 친일미한지 이러하기 때문에 친일미하다, 이러하기 때문에 뭐가 잘못됐다고 반증하지 않으면 저는 납득하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국정역사 교과서를 선택할 때 저도 그런 각오를 했어요. 이거는 뭐 완전히
매국노가 되든지 반역자가 되든지 어떤 정권으로부터 그런 취급을 받게 될 것이다. 아니면 우리가 애국자로서 또 나라의 나라가 주관하는 그 사업 일을 충실히 따른 그런 애국학교로서 남을 것이다. 또 저희 학교로서는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 이사장의 임무는 무엇입니까? 학교가 합법적으로 선택한 것은 하늘이 무너져도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건 보호를 해야 되는 게 이사장의 임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참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합니다만은 여러 가지 그 압력, 눈에 보이지 않는 압력이나 어떠한 제재나 무슨 그런 게 있다 해도 저는 눈도 깜짝하지 않겠습니다. 특히 우리 그 언론이나 이런 그 언론 중에서도 여러 가지 좌우로 이 보도 자체를 성향이 좀 우리 보수를 보호해주는 언론도 있고 완전히 좌파 언론, 아무리 이야기해도 저거 주장만 이렇게 쓰는 언론들이 있습니다. 하루는 제가 그 출근을 하는데 늘 이렇게 운동화를 신고 작업복 그냥 차림으로 올라오니까 그 학교 앞에 수십 명이 모여서 매일 담배 피우고 빵 먹고 음료수 먹고 이렇게 해서 그 쓰레기가 아주 한도 없이 어지러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민노총이고 정교조고 이런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 쓰레기를 주스니까 그 비닐 과자 봉투에 비닐 봉투에 두 봉투가 크게 담겨졌어요. 그걸 들고 올라오는데 우리 학교에 이제 그때 정문에 계시던 선생님이 저한테 인사를 하는 걸 보고 기자가 물은가 봐요. 그래 이사장이라 하니까 따라 올라왔어요. 그래 인터뷰를 좀 하자 해서 당신 뭐 하는 사람이냐 하니까 모 신문 그 기자라고 해요. 그런데 내가 쓰레기를 이렇게 보여주면서 당신이 기자가 아니라 쓰레기다. 기레기 크다면 당신은 쓰레기 기자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때 어디서 있었는지 수십 명이 저한테 몰려와서 엄청난 항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걸 버리는데 어떤 여기자가 사진을 찍길래 당신 찍지 마. 왜 초상권을 침해하나 동의 없이 3초 10분 이내 1분 이내에 지우지 않으면 내가 카메라를 뺏어서 부신다 하니까 그래 이제 그 정보 형사들이 가서 그 기자한테 사진을 지우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지워서 제가 그냥 더 이상 다른 일들이 발생하지 않았는데 아침마다 정보 형사들이 제 사무실에 교장 선생님 사무실에 와서 어떤 회유 공작 이것을 어떻게 좀 고소를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정말 이 공권력이 뒤바뀌게 됐습니다. 가도록 농민회가 뭐 때문에 농민회가 왜 교과서를 교과서에 개입할 이유가 있습니까? 민노총이 그 공장에서 회사에서 일이나 열심히 해야지 이렇게 와서 너무 학교에 와서 교과서 선택하지 마라 협박할 이유가 있습니까? 교장 선생님한테까지 전화를 하고 교장실에 저렇게 무단으로 침입해서 수십 명이 와서 협박을 하고 공갈을 치는 이런 나라가 참 문재인 대통령이 이게 나라인가 같으면 그게 나라입니까? 촛불 들고 떼서리 모아서 아무데나 가서 행패 부리고 하면 그래서 저희들이 마지막까지 뜻을 굽히지 않자 이제 제일 먼저 합법적으로 해야 될 가처분 신청을 한 거예요. 이 학교는 도저히 포기할 학교가 아니라는 걸 알고 마지막에 이제 가처분 신청을 했는데 사실 이게 거꾸로 돼서 처음부터 가처분 신청을 해서 법에 의해서 하지 마라 포기하라 하면 포기하는 거고 해도 좋다면 할 수 있는 건데 그 합법적인 걸 모든 나쁜 불법 폭력 물리력을 다 동원해서 해놓고 마지막까지 불복하지 않자 제일 먼저 해야 될 합법적인 절차를 마지막에 발견 이게 우리나라의 민노총, 전교조 등 지금 대한민국이 정부가 딴 정부입니까? 민노총 정부고 전교조 정부 아닙니까? 교육부 장관이 전교조에 찾아가서 앞으로 교육 파트너로 삼아서
잘 운영해 보자고 이렇게 교육부 장관조차 찾아가는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뭐 시간이 어떻게 됐습니까? 예, 그럼 뭐 제가 너무 장황하게 설명을 하다 보니까 흥분해서 조리 있게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만은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기수 변호사님의 국정교과서 폐기 정당했나라는 주제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예. 잠깐 마이크. 예. 가운데 좀 쓰면은 잘 보이나요? 네. 오늘 여기 세미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 굉장히 그 마이크 시설도 괜찮은데 오늘 처음 해보는 거라서 이렇게 유튜브 영상이 어떻게 나오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처음 해보는 거라서 이게 제가 한 20분 정도 말씀드릴 텐데 국정교과서 폐기 정당했답니다. 그래서 국정교과서가 뭔지 잠깐 얘기 좀 하고 그 국정교과서 폐기 과정을 좀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게 정당했나 이런 거 한번 물음표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한번 배워야 되겠다. 왜 국정교과서 문제가 중요한가라는 겁니다. 국정교과서는 사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과 함께 같이 탄핵이 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박근혜 정부가 처음 집권하면서 가장 야심적으로 시작했던 것이 교과서 국정화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밑둥을 뗀 겁니다. 밑둥을 뗀 건데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박근혜 대통령은 김정은 체제를 개혁을 하겠다, 바꾸겠다, 그리고 교과서를 바꾸겠다. 이 두 가지 죄로 탄핵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왜 탄핵이 됐나 이 과정을 교과서가 탄핵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과서 문제에 국한해서 보고 최근에 지금 여러 가지 사회 현상들이 이해되지 않으시죠? 지금 혁명무죄라는 말이 있습니다. 모택동에 있었던 말입니다. 혁명은 무죄입니다. 그래서 김경수도 그래서 무죄인 거예요. 혁명에는 수단 방법이 필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 지금 상황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계시는 분도 있고 지금 오늘 자유한국당 전당대회를 하는데 지금 우리는 이 상황을 정확히 인식하는 사람을 지도자로 뽑아야 된다. 지금 혁명 진행 중이라는 말이 장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심이다.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사람들, 아까 홍택정 이사장님이 학교 안에서 난동 부리는 거 보셨죠? 그거는 모택동이 한 얘기입니다. 조반유리. 너희들이 반동들, 그러니까 너희들이 기존 학교에다가 이렇게 반동하는 거, 이거는 이유가 있다. 너 해라.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믿고 엄청난 그 피해 대혁명이 일어나죠. 제가 끝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국정교과서는 지금 찾기가 힘듭니다. 현대판 대한민국에서 일어났던 분서경유입니다. 분서경유. 국정교과서가 폐기됩니다. 폐기되는데 찾아볼 수가 없어요. 지금. 교과서 인쇄대금도 안 좋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정교과서 폐기 정당했나? 제가 조명 밑에 쓰면 조금 잘 보이더군요. 예. 저는 안 비춰도 됩니다. 이거 모니터만 비추면 됩니다. 안 넘어가는데? 안 넘어가네. 예, 우리가 헌법이 명령하고 있는 교육에 대해서 먼저 좀 알아야 돼요. 교과서는 뭐냐? 우리가 교육받을 권리가 있죠. 능력에 따라서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헌법이. 그리고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많이 들어보셨죠? 이것이 왜 필요하느냐? 이것을 이런 법률에 따라서 보장되는 겁니다. 이게 자연권이 아니고 국가가 이거 왜 그러냐면 국가가 정치적으로 중립적으로 교육 제도를 잘 만들어라는 겁니다. 법으로. 그건 뭐냐면 국가의 책임을 부여한 거예요. 예, 세금을 걷어가는 국가가
교육은 책임져라. 이게 교육법정제도거든요. 교육제도 법정주의, 교육제도와 운영, 교육재정, 교원의 지위 이런 건 법률로 정해라.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이게 헌법에 있는 얘기인데 세금을 걷어가는 국가가 교육에 관한 거는 기본적으로 법률로 정해라. 조금 예를 들어서 아주 기본적인 대강은 법률로 정해라. 그래서 행정부에다가 뭐 조산모계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할 수 없다. 뭐 일맥상통하는 게 교육은 100년째 대계다. 이런 말하고도 조금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법률로 정해라. 좀 무겁게 정해라는 건데요. 그런데 거기에 지켜져야 될 게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거든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은 교과서 정책에 대해서 북한에서 본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교육과용 도서의 범위, 제작, 저작권, 검정, 인증 이런 모든 교과용 도서를 뭘로 할 것인가, 무슨 과목을 가르칠 건가 이런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초중등 교육법은 교육법정제도 하에서 이루어진 건데 이게 법이 왜 대통령한테 다 일임을 했을까요? 지금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대통령이 국가 원수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가 국회 회기마다 교과용 도서가 바뀌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회 법정주의를 취하되 정치적 중립성을 취하는 방법으로 대통령한테 다 맡겨놓는 거예요. 원래 국회가 교과용 도서의 범위, 저작, 검증, 인정, 발행, 공급 국회가 관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포괄적으로 넘겨준 겁니다. 여기에 국회가 관여할 수 없다. 그런데 지금 아까 홍택정 이사장님 그 보셨죠? 민노총이 관여하고 국회의원이 관여하는 정도가 아니고 우리 사회가 상식을 넘어섰습니다. 국회의원도 관여하지 말라는 것이 이겁니다. 국회의원도 대통령령으로 정했으니까 교과용 도서에 대해서는 정치인들은 입 닥쳐 이겁니다. 정치인들은 교과용 도서에 대해서는 더 얘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그런데 우리 사회는 민노총까지 나서서 지금 교과용 도서에 대해서 정교조가 어떤 개별 학교를 대통령을 공격하는 수단으로서 대통령을 공격해 왔죠.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교과용 도서의 정책 권한은 대통령한테 주어져 있는 것이고 그것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는 아주 효율적이고 적정한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지금 이 초중등 교육부 29조 교과서 이 대통령이 정하는데 이거는 2012년 3월 21일 날 그전에도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이게 요때 된 건 아니고. 그런데 지금도 문재인 대통령 치하에서도 이 법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 법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다는 거죠. 예.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거를 그래서 자기들이 공격하는 게 뭐냐? 왜 위임했느냐? 교육규범법 초중등 교육법이 각급 학교에 대한 많은 사항을 규율하고 있지만 각급 학교의 교과용 도서만큼은 대통령한테 재량권을 부여한 것이다. 이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중립성의 문제이지요.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예.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그 역사 교육관을 갖고 있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교육관을 몇 가지 추려봤는데요. 이거는 지금 작년 교육부 백서에서 제가 발췌했습니다. 자기들도 인정한 거예요. 여기에 대통령이 역사 교육관을 가지고 역사 정책을 펼칠 힘을 국민들이 대통령을 뽑을 때 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은 우리 국민들에게 어떤 교육을 시킬 정책을 입안할 힘이 있는 거예요. 권한이.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역사를 독점했다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에요. 역사에 대한 아까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대통령이 역사 교육관을 추천해야 됩니다. 역사 교육관이 없는 사람이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됩니다. 지금 2013년도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학생들의 70%가 6.25를 북침이라고 한다. 이게 잘못됐다라는 거고
또 2013년도 취임한 지 얼마 안 됐죠. 언론사 논설 실장을 불러서 많은 노력을 했어요. 역사는 그날의 국민의 혼이다. 이게 역사를 제대로 배우지 못하면 혼이 없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이게 왜곡된 인식이 굉장히 문제가 되고, 그래서 우리는 보편적으로 인정된 그런 역사를 가르쳐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김병호 소장이 얘기하는 그런 우리 통솔을 가르쳐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올바른 국가관을 갖게 하고 헌법 정신에 기초한 공동체적 가치를 습득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여기에 어떤 하자도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역사 교육을 통해서 올바른 국가관과 역사의식을 심어주지 않으면 사회적 통합은 불가능하다. 하나의 역사 교육을 가르치지 않으면 우리 사회 통합은 영원히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6.25 전쟁을 남침이라고 가르치고 북침이라고 가르치고 이렇게 혼란된 교과서를 가르칠 수는 없다. 그래서 지금 학생들의 75%가 6.25를 북침이라고 한다고 알고 있는 것은 그 전에 검정제를 시행한 그런 폐해의 결과를 정확하게 지적한 겁니다. 검정제를 해보니까 이게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검정제 도입할 때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그 지필지침 대강주의라고 해서 그냥 그러니까 큰 대자입니다. 항목만 정해서 이렇게 해줬어요. 뭐뭐만 써라. 그 대강주의에 의해 가지고 검정제를 하다 보니까 지금 문제가 발생했다라는 걸 깊이 인식을 한 겁니다. 지금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논건데 이것도 역시 백서에서 교육부 백서입니다. 저희들이 검증해야 될 잘 안 보이는데요. 이걸 이렇게 확대해서 좀 잘 안 보입니다. 국정화 되어야 되는가 12문 12답 발췌를 했습니다. 이게 지금 한국사 교과서 왜 국정화 되어야 되는가. 이거는 2014년도에 박근혜 정부에서 국정화 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홍보자료로 공식적으로 내놓은 것들인데요. 지금 검정제를 확대하다 보니까 교육과정을 대강화하는 걸 항목만 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필자의 재량권이 대단히 확대되어 있다. 그래서 집필자들의 주관적 역사관이 과도하게 반영되고 역사교과서를 정치적으로 이용해서 현존하는 특정 정치 세력에 대한 선입견을 갖게 할 수 있는 몇몇 교과서가 학교에서 사용되었습니다. 이 얘기죠. 검정제 유지가 다양성을 보호하기보다는 오히려 다양성을 해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검정제가. 그리고 특정 정당 편향성을 가진 교과서들이 학교 현장을 점령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입니다. 이런 얘기들인데 이거는 이제 국정교과서 홍보 논리이기 때문에 제가 깊이 있게 얘기는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넘어가고. 예. 이것도 홍보자료, 국정화 자료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국정화에 관한 논거들이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지금 이 내용들이 좀 흐릿해서 잘 안 보이는데 이게 이제 앞으로 국정교과서를 만들면 종래의 발언권을 얻지 못했던 집필자들로부터 폭넓은 의견을 들어볼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한다. 얘기입니다. 종래에 통설적 지위를 주장했던 그런 편향된 교과서에 집필자로 못 들어가서 다양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과서가 편향되어 있다는 이런 주장이죠. 그래서 편향되어 있는 건데 다양하게 좀 대통령이 좀 관여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 편향되어 있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대통령제 국가에서 대통령을 못 믿고 대통령에게 이런 권한을 준다는 것은 정치적인 바람을 타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대통령 단임제도 하고 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전문성 얘기가 좀 나왔는데요. 제 얘기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 전문성이 이래도 부족한가? 지금 제가 집필진, 연구원, 교수, 그 다음에 교사 이렇게 해서 여기 30명이 넘는 사람들의 전문가들, 서울대, 이대, 명문대학교 교수 또 교사들까지 이렇게 다양하면서 전문성이 있는 분들로 국정교과서 집필진이 구성이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거의 뭐 초호화 군단입니다. 영화를 찍는다 그러면은 이것만 해도 엄청나게 많은 뭐 거의 대학을 설립할 만큼 큰 조직으로 국정교과서를 만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성이 또 자주성이 부족한가? 여기에 정치적인 인물이 들어가 있었지 않습니다. 정치적인 인물이 전혀 없었고 국정교과서를 만드신 분들인데 이분들에 대해서 공격을 엄청나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다양하게 의견을 담으려고 했는데 여기에 집필진에 들어가는 것조차도 두려워가지고 공격을 당했습니다. 개개인적으로 신상 들기도 하고 엄청난 일이 있었죠.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지나간 뭐 인터넷 기사라도 모아서 우리가 백서에 담아놔야 되겠다. 이 집필진들에 대한 공격을 우리는 백서에 담아놔야겠다. 요즘 인터넷도 규제한다 그래서 요즘 기사들도 한 번씩 보면 사라지고 없더라고요. 찾으려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백서로 만들어 놓지 않으면 안 되겠다. 우리 국사교과서 연구소에서 백서를 민간 백서를 만든다 그러면 이런 집필진들에 대한 공격도 문명고등학교 못지않은 그런 공격들이었기 때문에 여기 피해 사례들도 반드시 담아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예. 제가 이렇게 제목을 붙여놨습니다. 피다가 져버린 국정교과서. 꽃처럼 해놨는데요. 우리가 이 국정교과서를 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하고 공을 많이 들였습니다. 그래서 그 보수 우파 세력 안에서도 국정교과서라니 무슨 소리야? 나는 그것에 대해서 반댈세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되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검증제를 주장하는 사람도 많이 있었는데 그거는 교과서에 특히 교과서 역사 교과서에 대한 인식이 좀 부족했던 것이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국정교과서는 2016년 10월달 촛불 집회가 2차 도심 백남기 씨 사망하고 뭐 그랬잖아요. 2차 도심 집회를 11월달에 앞두고 이 탄핵 바람이 이제 그 광풍이 청와대를 향한 촛불 바람이 막 불었을 때입니다. 아주 심했을 때. 그때 교육부는 나름대로 그래도 최종본을 일반에 공개한 게 11월 28일이죠. 이때가 최고 피크였습니다. 촛불 시위가. 그래도 교육부가 이거를 한번 내보려고 최종 승인을 하고 1월 24일 날 승인을 했어요. 이때는 뭐 교육부도 정말 이때 이 교육부에서 이거를 추진한 사람들 얘기도 한번 들어봐야 됩니다. 얼마나 많은 압박을 받았겠느냐. 저기 실화를 좀 여기 제가 몇 줄로 그냥 간단히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이 교육부 공무원들의 어떤 의지 그리고 제가 볼 때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본인이 정치력을 잃어가고 탄핵돼가는 자기가 속한 당원들이 자기를 배신하는 그런 과정에 있으면서 이 국정교과서에 대한 이거 말도 못 꺼내 이 당시에 이거 하나는 어떻게 국정교과서 하나는 남기고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저는 이 점에 대해서 우리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생각도 좀 다시 펴봐야 되는데 교육부 공무원들이 이걸 가지고 야 너가 뭐 결국 못했지 않냐 면서 교육부 공무원들을 저는 나무래고 싶은 생각은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냉정하게 한번 봐야 됩니다. 거기에 촛불에 부안해동한 공무원들도 있었겠지만 여기에 최종본을 교육부가 승인해준 이 사람들은 지금 정부에서 얼마나 압박을 받았겠느냐. 이것도 지금 안 밝혀져 있지만 제가 볼 때는 국정교과서 환경부 블랙리스트 있을 건데 저는 국정교과서 추진은 블랙리스트도 지금 정부에서 작성 안 했겠나. 뭐 추론입니다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최종본을 교육부가 승인했다라는 이 정말 그래서 이게 일단은 피었어요. 꽃봉오리를 맺은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학생들 손에 갔느냐. 이게 이제 그때 교육과정을 원래 이제 책을 하게 되면 교육과정을 이제 개편을 하게 되는데 그때마다 책을 펴내게 됩니다. 그때 교육과정 평가 낼 때 국정교과서 2017년 신학기부터 전국 학교에다가 내는 걸로 그렇게 막 추진했죠. 했었는데
그래도 뭐 2013년, 4년, 5년, 4년 걸렸죠. 예. 요런 과정이 있어서 이제 요렇게 해놓고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지금 촛불 전국에서 교육부가 좀 우왕좌왕했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이때 왜 우왕좌왕했냐면 지금 이거를 강행을 하게 되면은 오히려 탄핵 사유로 더 막 미움을 받을까봐. 안 그래도 국정화 추진하면서 엄청나게 풍파를 입고 으스러졌단 말이에요. 그 권력을. 그래서 박근혜 정부의 권력의 밑장 빼기를 국정화로 공격하면서 계속 했습니다. 우리 국사TV에 보면 우리 김병호 소장님이 올려놓은 것들이 계속 선동을 하면서 국정화가 나쁜 거라고 얘기를 하면서 권력을 힘을 빼왔거든요. 국민들의 눈과 학생들, 학부모들의 눈과 귀를 가려왔어요. 그래서 대통령의 지지를 상실하게 만들었는데 이렇게 나쁜 여자가 저렇게 추접은 일도 한 거야? 이렇게 된 거죠. 응? 그렇게 돼서 탄핵이 된 거라고요. 이런 국정교과서에 대한 선동으로 국민들의 눈과 귀가 가려진 상태에서 흑색 선전이 확 뿌려진 건데 그 태블릿 PC와 같은 그런 뿌린 것은 음식 다 됐는데 뿌리는 조미료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진짜 군불 떼가지고 한 거는 이 국정교과서라는 거를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왕좌왕했던 그 내심의 심리는 교육부에서 갈등이 있었지 않겠나 싶고 제가 볼 때는 어떻게 해서 갈등을 심리는 황교안 총리가 잘 알고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황교안 총리가 그렇게 했다고 해요. 야 이거 그래서 이제 교육부에서 이거 한꺼번에 하면은 반발이 너무 심합니다. 그러니까는 섞어서 합시다. 그래서 검증, 국정, 혼용제를 제안했어요. 그랬더니 교육부에서 처음에 제안한 거는 2017년은 그냥 유예를 하고 2018년부터 합시다. 이렇게 제안했는데 황교안 총리가 그랬다는 거예요. 아니다. 그럼 섞어서 해라. 일부라도 아웃풋을 하자. 그건 뭐냐면 국정교과서 인쇄를 해서 학교에 일단 뿌리자는 얘기죠. 그렇게 황교안 총리가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뭐 자세한 얘기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몇 번 핑퐁을 하다가 점점점 그때 2017년 1월, 2월 되면서 하루하루가 다르게 박근혜 대통령이 힘이 빠졌거든요. 그때 헌법재판소에서 모든 그 심리가 초속도로 진행되면서 그야말로 뭐 대통령이 헌법 법정에 나오냐 안 나오냐 이런 얘기로 언론이 공격을 하고 있어서 하루하루가 다를 때 결국에는 이제 검증을 일단 유예를 하고 타협점이 그러니까 문명고등학교 같은 데다가 연구학교 해가지고 일단 연구학교로 지정받아가지고 거기만 일단 보내자 이렇게 해서 보내게 된 겁니다. 제가 이제 촛불에 걸린 국정교과서 이렇게 해놨는데 이제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부분이고요. 예, 넘어가서 예, 저는 탄핵과 함께 학살당한 국정교과서 이렇게. 그래서 이제 2017년도에는 연구학교 지정을 해가지고 뿌리자 그랬더니 전국에서 딱 3군데 학교만 지금 아무도 근데 저는 정말 우리 문명고등학교 이사님의 용기에 정말 대단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촛불이 엄한 시절에 국정교과서를 내가 연구학교를 하겠다고 지정하신 그 기계가 아마 대단한 그 기계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것이 얼마나 미웠겠느냐. 그 국정교과서를 이제 다 문명고등학교가 딱 신청한 거예요. 황교안 총리가 이거 하겠다 이렇게 딱 하니까 이제 그때 그 권한 대행이었죠. 그러니까 이제 밀고 나가는 거죠. 밀고 나가니까 문명고등학교 안 해야 되는데 문명고등학교 손을 딱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밀상이 보인 거죠. 집단 이지매입니다. 집단 이지매가 된 거예요. 집단 이지매를 당하는 장면 아까 보신 것이 이겁니다. 3건 했는데 오산고등학교는 신청했다가 바로 그 다음날 저를 이것도 한번 얘기를 들어봐야 됩니다. 사실은 국회가 열리면 이 국정교과서에 대한 진상조사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항공고등학교는 심사에서 뭐 탈락했습니다. 사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문명고등학교는 결정적으로 3월 17일 이제 아까 그런 소란을 피우고 난리를 해가지고 그 안에 내용이 더 많은데 학부모들이 선동이 돼서 들이 다 자녀 있는 사람이 나쁜 사람이 있겠습니까? 선동이 된 거죠. 그래서
대구지방법원에다가 이거 말이지 이거 애들 그 국정교과서로 가르쳐가지고 불이익 본단 말이지. 그래서 법원에다가 가처분 신청을 했는데 이게 대통령 탄핵이 언제입니까? 3월 10일 아닙니까? 대통령 탄핵 딱 되고 나서 그냥 받아줘 버린 거죠. 대구지방법원에서 판사들도 야 이거 뭐 되겠어? 응? 그냥 해줘 버린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이렇게 사실은 전국에 고등학교가 2,000개가 넘는데 국사를 가르치는 게 2,000개가 넘는데 3개월 신청하고 1개도 결국은 이렇게 됐다. 그래서 이게 대통령 탄핵과 함께 학살을 당했다고 정부가. 그러니까 아까 그 조반율이 혁명무지 아닙니까? 학교에도 막 찾아가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분위기 만들어서 결국에는 법원이라는 절차를 동원해가지고 잘 하는데 이거는 전형적인 좌파적인 습성이잖아요. 법원 유리할 때만 이용하는 거예요. 법을 유리할 때만 이용합니다. 넘어가죠. 지금 우리 대통령이 이제 탄핵이 되고 나니까 권한대행 체제로 이제 가면서 이제 필사적으로 그때 선거가 아마 5월달에 있었나요? 그죠? 바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3월달에 이제 명문고등학교 끝나니까 전국에 한 군데도 책을 배포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추가 경정 예산 비슷한 게 있어요. 교육부에는 예비비가 있는데 특별 교부금이 있어요. 1년에 한 1조 정도 됩니다. 그 돈을 이제 교육부가 쓸 수가 있는데 지방에다 내려보내요. 경북교육청 이런 데다. 근데 이제 어디 써라. 그래서 뭐 선지출을 하게 하는데 이걸 갖다가 국정교과서를 이제 전국에다가 이제 야 그럼 공짜로 줄 테니까 야 신청해 이렇게 된 거죠. 공짜로 줄 테니까. 그래서 전국에서 93개 학교가 신청을 했어요. 공짜로 주니까. 교과용 도서가 아니다 이거는. 그냥 공짜로 참고용 도서로 준 거예요. 6,900부가 배포가 됐어요. 6,900부가 배포가 되고 중단이 돼서 아마 그 모든 게 클로징 되는데 이 6,900부를 배포를 했던 교육부 공무원들에게서는 대단히 감사하다. 이 6,900부 때문에 우리가 국정교과서가 햇빛을 봤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넘기가지고. 예. 저는 국정교과서 사용 선고와 집행 이렇게 또 붙여봤습니다. 제목이 너무 자극적이에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 당선 이틀 만인 2017년 5월 12일 날 행정명령 2호가 발령됩니다. 대통령 청와대에 들어가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게 이겁니다. 제일 먼저. 이걸만 보더라도 박근혜 대통령이 들어와가지고 김정은 체제를 바꾸고 우리나라 교과서를 바꾸고 산업은 경제적인 거는 경제인이 하는 거니까 대통령은 교과서를 바꾸고 김정은 체제를 바꾸는 게 대통령이 할 일이에요. 그 대통령이 할 일을 한 겁니다. 그런데 자기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자기 할 일을 한 겁니다. 응? 문재인 대통령은 이 보세요. 이러니까 인기가 있는 거예요. 응? 이렇게 과감하게 바로 그냥 이거 없애 이렇게 된 거죠. 검정체제로 국정체제를 빼버렸습니다. 그리고 교육부가 받아갖고 그 행정 절차 거쳐서 관보에 5월 30일 날 실려서 이제 완전히 사망 판결문이 나왔고, 그죠? 사망 선고가 됐고, 사망 선고가 되면은, 사형 선고가 되면 검사가 집행을 합니다. 원래는 법무부 장관이 들어가지. 이게 사형 집행이 9월 18일 날하고 21일 날 전국에 내려보낸 공문인데요. 국정교과서 아까 6,900건 내려보낸 거 공짜로 준 거 있지? 그거 다 폐기해. 응? 다 폐기하라는 거예요. 보급한 학교에다가 너희들 다 폐기해. 이거 이제 사형 선고 내리고 그냥 집행했는데 이런 합법적으로 교육부가 승인한 지 8개월 만에 1월 달에 승인을 했지 않습니까? 1월 달에 승인을 했던 국정교과서를 교육부가 돈을 내서 찍어서 학교가 달라져서 준 거를 폐기하라뇨. 국정교과서 이렇게 폐기할 권리는 없잖아요. 거기에는 사립학교도 있었을 텐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그
그 지난 정부에 대해서 흔적 지우기지만 이렇게 악랄하게 지난 정부에 있었던 국정교과서 자체를 완전히 세상에서 그림자도 못 찾게 없애버리는, 이거는 분석행위다. 응? 이 국민들이 이걸 알아야 돼요. 응? 이런 분석행위예요. 앞으로 국정교과서 문제는 지금 자유한국당, 야당, 또 우리 자유진영에 있는 사람들 또 이런 얘기에 전화합니다. 국정 그거 안 좋은 거야. 응? 자유시장 경제인데 왜 국정을 해? 이런 얘기합니다. 맞나요? 아니에요. 자유시장 경제는 시장 경제에서는 경제 원리가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국가를 이루고 있는 것은 큰 공화주의 원리가 있는 겁니다. 민주공화국이 있는 것이고, 이 공화주의 원리에 의해서 우리는 시민의 권리와 책임을 다해야 됩니다. 권리와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 됩니다. 납세 의무도 져야 되지만 이런 시민 교육을 받을 의무도 있고, 하나의 역사 교과서로 건전한 국가관 또 시민의식을 함양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남한테 피해를 줍니다. 이 피해를 주는 사람 많잖아요. 지금 그런 건전한 시민의식이 결여된 사람들로 인해서 선동이 되고, 우리가 공화주의라는 것은 오늘 여기 모이신 사람처럼 평화롭게 질서를 지키고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려면 서로 질서를 지키고 자기 의무를 다해줘야 돼요. 권리 주장만 하는 사람들 가지고는 같이 살아갈 수가 없어요. 공화주의는 그런 건데 공화주의의 원리에서 우리가 같이 살 수 있는 최소한의 관용, 포용, 탈레런스라고 하죠. 그 불어는 탈레런스가 문재인 정부에는 1도 없다. 분석행위다. 이거는 그 인권 변호사라고 도저히 칭할 수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이념이나 사상도 자기하고 맞지 않으면 1도 관여하지 않겠다라는 의지거든요. 이게 이 지금 국정교과서 폐기협정 요청이라는 이 공문은 우리가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응징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거는 위법적인 사항이 뿐만 아니라 권리 의무 없는 일을 시킨 강요, 형사상 문제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위법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치적 자유, 또 사상의 자유, 특히 책을 소각하라뇨. 책을 갖다 버리라뇨. 이걸 갖다가 우리는 크게 봐야 되겠다. 제가 결론을 내겠습니다. 시간이 좀 오버된 것 같아서. 국정교과서 폐기 정당했나? 국정교과서 폐기라는 말 지우고 국정교과서 정당했나? 정당했습니다. 그러면 국정교과서 폐기는 정당했나? 국정교과서 정당했기 때문에 국정교과서 폐기는 정당하지 않습니다. 절차가 굉장히 난폭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절차가 아까 본 듯이 난폭하게 이루어졌다. 그리고 국정교과서 폐기를 목표로 한 것은 저들의 정권 탈환을 위한 큰 우리 사회 변혁을 위한 혁명을 위한 목표, 그 다음에 그 목표를 위한 전략, 권력정치, 그 권력정치를 위한 전술적 차원에서 국정교과서 폐기 전술이 성공한 겁니다. 국정교과서 폐기 전술이 성공했기 때문에 권력을 잡았고 사회는 지금 변혁 중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국정교과서에 대한 음해와 공격은 정치적인 기만적 전술이다. 이거예요. 이거를 모르고 자유시장 경제가 어쩌고 뭐 자유시장 경제에서 국정교과서를 하다니요? 이런 분들은 앞으로 그런 분들에게 국사TV를 좀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함께 국정교과서도 탄핵이 되고 유퇴가 됐다라는 게 저희 오늘 결론입니다. 이상 모두 마치겠습니다.